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김석일입니다.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는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총 3번에 걸쳐 진행되는 온라인 컨퍼런스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컨퍼런스는 지난주 화요일 지능정보사회와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초유의 코로나 감염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우리나라 특유의 대면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사회에 필요한 언택트 기술이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회의, 온라인 교육, 재택 근무에 필요한 언택트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언택트 사회로 빠르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진행은 오늘 초청 연사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백인호 프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링키지랩 김혜일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일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비대면 시대에 국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디지털 이용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프로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인호이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스스로 자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과 또 인공지능 AI인 빅스에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또 혜택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와 데모 그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 팀장님 또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링키즈랩에서 접근성 일 하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로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공유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그리고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성을 개선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발표를 차례로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백인호 프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데모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먼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삼성전자 갤럭시에는 AI 서비스인 이제 빅스비가 있고요. 빅스를 가지고 음성 명령을 해가지고 어떤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접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빅스의 비전 기능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지금 자체적으로 동작도 되지만 각 앱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무슨 접근성 얘기하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인가 하는데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그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못지않은 일들을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까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전맹분들 아니면 저시력자분들 중에서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귀로 들어가지고 화면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맹상자들은 사실은 거의 절대적이죠. 그럴 경우에 하나하나 뭐 화면을 들어가 가지고 앱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 이제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비장인들 입장에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분들 하나씩 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입력할 때도 보면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거 비장인 대비해서 굉장히 속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빅스비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으면은 날씨 같은 걸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해 봤었어요. 날씨 정보를요. 근데 스마트폰 생기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날씨 위젯이 여기 안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켜가지고 해당 화면을 이제 포커스를 하면은 그 내용, 날씨 정보를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내용도 알 수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에서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김석일 교수님이랑 제가 이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금방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스크린 리더링 보이스 어시스턴트 키겠습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 켜짐. 네. 메시지. 키고 저희가 이제 툴방 확장 2개 항목 중에서 1부터 2까지 표시 중. 네, 키보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김성일 교수님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오늘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받아쓰기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전송. 한국 전송되었습니다. 좀 지금 말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게 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근데 다른 뭐 키보드가 어떤 것들은 저희도 이제 안에는 바로 음성 입력할 수 있는 마이크도 있는데 저희는 별도 물리키에다가 이걸 매칭해 놔 가지고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바로 버튼 누르고 말하면 다 입력되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카카오톡 대화할 때 상대편이 너무 빨라 가지고 대면에 참여 못 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휴대폰 받지 못해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왔을 때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빅스비 비전으로 텍스트 읽어줘. 텍스트의 언어와 번역어가 동일하여 라이브 번역이 중지되었어요. 빅스비의 비전 번역 1개 항목 중 1 표시 중.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보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정보 웹사이트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의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이 필요한 결과를 얻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읽기. 물감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6로 17 율곡동 빅스비 비전으로 상품 검색해줘. 스캔. 빅스비의 비전 쇼핑 2개 쇼핑 11번가 농심 새우깡 600g 8개 6,500원 11번가 상품 상세 설명 첨조 농심 새우깡 90g 1,200원.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서 있는 사람 진한 빨간색 진한 빨간색. 매년 전략기술 트렌드를 발표하는 가트너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예측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삼성전자의 빅스비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얼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지금 한 번 더 한번 네. 해보시죠. 사실 이제 전명분들이 사실 이제 스스로 라면을 찾아가지고 끓여 먹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피드백 들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저한테 다 필요 없고 라면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어 달라 막 그러셨는데 방금 제가 빅스 비전으로 지금 상품 검색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제가 지금 보시면 쇼핑. 네. 지금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지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면 만져보면 11번가 없음 김치사 발면 소컵 86g 원터바 농심 원터바 20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다른 육개장인지 김치 사발면인지 아니면 짜파게티인지 아니면은 뭐 신라면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해 가지고요. 이제 장애인분들도 스스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과자들 같은 것도 원하는 거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때고 아까 제가 약간 라이브의 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이런 글자들도 읽어주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뭐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디지털 세대가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핀테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신용카드 구분하는 것들도 시각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손을 만져가지고 구분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의 방법들은 갖고 계신데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 삼성페이에 접근성을 갖춰주니까 이게 뭐 삼성카드인지 시티카드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하고 등록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집에서 이제 쇼핑하거나 휴대폰으로 쇼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결제 수단들이 접근성을 갖추지 않으면은 시각장애인분들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삼성페이에다가 저희가 접근을 갖춰 놓으니까 이걸로 이제 결제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 예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키오스크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 굉장히 좀 힘들어하세요.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타벅스에 갔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빅스비로 해가지고 뭐 라떼 한 잔, 뭐 아이스 라떼 하나 주문해줘 그러면은 바로 주문하는 화면도 나오고 그래서 원하는 내용들을 그 비대면이지만 주문해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결제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정말 장애인분들한테 아니면 또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갤럭시홈 미니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접근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피드백들이 저희가 바꿔서 그다음에 계산하다 보니까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홈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해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있는 에어컨을 동작을 시킨다거나 TV를 동작하거나 뭐 IoT를 다 연결하니까 집에 어떤 분은 테스트하려고 드리니까 한 10개 이상 연결해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는 이제 IRDA를 이용해가지고 그 조작도 컨트롤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 IoT가 지원되는 제품들이 아니니까요. 집에 있는 전자기기라도 하더라도요. 그래서 뭐 IRDA 지원 안 되는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뭐 선풍기 같은 것들도 다 음성 명령으로 AI 스피커로 다 조작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접근 신경 쓰고 잘 만들어 간다 그러면 장애인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은 비장애인들한테도 또 어린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괄목할 만큼 발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이 언택트 기술의 핵심인데 이게 마치 그 코로나 감염 사태와 같은 언택트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담삼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빅스비는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예,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빅스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컨퍼런스가 끝나면 한번 빅스비를 활성화시켜서 한번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라면이나 이 생수를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링키지랩의 김혜일 팀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일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얘기하지 않았던 좀 새로운 주제를 들고 와봤어요. 언택트 시대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주변에 자리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활이 어떨지 그리고 서비스의 접근성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봄으로써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사실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촉각을 가지고 습득하고 청각을 가지고 습득을 합니다. 좀 전에 백인호 프로님이 빅스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각을 활용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게 가능하지만 저는 우선 촉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뭐 점자 신용카드 그리고 점자 촉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기본적으로 정보를 손으로 만져서 촉각으로 인식합니다. 카드 번호도 점자로 된 거를 손으로 읽어보고 알 수 있고 건물의 구조를 저렇게 촉지도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촉각을 활용해서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점자로 정보를 인식하고 점자를 입력해서 조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내용인데 저기 화살표 쳐놓은 곳을 보시면 두 팔 거리로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있어요. 난감하죠.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내가 접촉을 해야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게 난감한 거예요. 두 팔 간격으로 안전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인의 팔을 잡고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버튼을 손으로 눌러야 되죠. 주변에 보면은 핸드폰으로 버튼 누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각장애는 어쨌든 점자를 읽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 간접적인 접촉도 방지하려고 저렇게 패드 같은 걸 많이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점자를 못 읽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시력인 경우에는 저 패드가 반투명이기 때문에 써있는 글씨를 읽는 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은 저런 거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각장애인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접촉으로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게 그 횡단보도 옆에 있는 신호등 지주거든요. 거기 보면은 음향 신호기를 켤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버튼에서 옆에 보시면 전기 위험 표시가 있죠. 나는 거기 가서 눌러야 되는데 경찰은 그게 위험하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표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은 저런 편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눌러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배려, 고민, 더 나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들을 시작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와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또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좀 보편적인 문제에서 장애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은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 비접촉 이렇게 됐죠. 요거에서 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둘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걸 각자 혼자서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안전벽을 쳐놓고 안전을 유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하고 있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장애인 입장에서 이걸 또 이해해 본다면 장애인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보완하던 인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예요. 아까 안내보행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안내인이 따라가고 시각장애 팔을 잡고 뒤를 따라가고 혹은 내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인적 서비스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았던 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비대면, 비접촉, 거리두기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인해서 벌어진 지금의 현상이죠.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은 자가격리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활동이 되게 어려워졌다. 왜 그러냐? 그동안 집을 방문해서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인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인해서 나의 기본적인 생활, 음식을 먹고 배변을 하고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되게 위협을 많이 받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게
넓게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 아니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숨 쉬고 먹을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이 당사자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도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IT 서비스하고 소통이 일상화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앱을 켜고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 상태를 유지했었는데, 요즘엔 그냥 늘상 온라인 상태죠. 사람들이 내가 시스템 안에 있는 건지 시스템을 내가 이용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 잔량을 확인한다던가, 우리 동네에 있는 확진자 정보를 확인한다던가, 음식을 주문하고 생필품을 주문하는 상태, 사실상 거의 24시간 내가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온라인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접근성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거 신청을 받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을 했어요. 각자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를 이용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다던가, 카드에서 한다던가, ARS 한다던가. 근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ARS를 활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전화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재난지원금 신청하다 보니 각종 보안 이슈들이 걸리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는 얘기까지 들리는 거죠. 이 IT 서비스가 내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재난 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IT 서비스 접근성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요. 재난 거리두기 지침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구청 홈페이지, 뭐 정부 여러 사이트, 공공기관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콘텐츠는 이미지로 올라가 있죠. 근데 이 이미지들은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일부 사이트나 앱 서비스에서는 텍스트로 동등한 내용을 다 넣어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많은 서비스에서 이미지만 올려놓고 시각장애인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이미 우리가 현실로 최근에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나가와 있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장알못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서비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사실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나 차별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었죠. 이미 예전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방송이나 사회적인 통념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전에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어느 기관을 방문하거나 어느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시각장애인이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IT 서비스예요. 이 IT 서비스들은 장애인을 알지 못하면 접근성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럴 때는 서비스를 재설계하거나 아니면은 접근성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돼서 점점 더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장애인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어려움까지 발생을 하기도 하죠. 문제는 IT 서비스가 장애인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알고 설계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재현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세상,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IT 서비스 때문에 그 접근성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웹 콘텐츠 접근성을 개선을 하고 앱의 접근성을 개선을 하고 최근에 키오스크까지 이슈가 돼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의 접근성 개선이라고 봐요. 왜냐면 큰 의미의 접근성은 서비스의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웹을 쓰는 거고 앱을 쓰는 거고 키오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키오스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앱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앱이나 웹이나 키오스크 이건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와치가 될 수도 있고 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휴대용 단말기가 될 수도 있어서요. 서비스의 접근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해서 이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는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걸 예를 들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방법만 있다면 다른 방법은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나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성공했다라는 목표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 솔루션, 접근성이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보편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편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다른 서비스를 만든 경우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편적인 수단을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렵지 않게 효율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유지 보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느 날은 됐는데 어느 날은 안 돼. 뭐 이런 식이죠. 코로나 1차 때는 재난지원금을 수월하게 신청했는데 2차 신청할 때는 여긴 신청이 갑자기 또 안 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편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접근성을 볼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에 대한 거를 좀 단편적으로 조금만 가지고 와봤어요. 서비스 접근성의 체크 포인트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전제예요. 달성할 수 있다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공된 기능 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정보의 전달이 동등해야 한다. 이거는 시각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거냐, 청각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거냐, 혹은 촉각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예요. 정보를 습득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동등한 수준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거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서비스와 내가 인터랙션이 발생하는데 장애로 인해서 이 인터랙션이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서비스 접근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유저 프로필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는 웹이나 앱 서비스 같은 거를 예로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이미 스마트 홈이 됐고 스마트 시티가 돼가고 있어요.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간 상황이 되죠. 엄밀한 따지면. 우리 주변에는 건물에 대한 스마트 시스템, 그리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기기에 대한 스마트 시스템,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를 통칭하고 있는, 굴러가게 하고 있는 스마트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장애인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에 대한 유저 프로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지금의 유저 프로필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거든요. 아이디가 가장 일반적이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 근데 그 외에 장애인에 대한 유저 프로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라는 거죠. 만약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면 나는 경사로가 제공된 건물이 필요해. 그런 진입로를 알아야 돼. 혹은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찾아야 돼. 라는 것이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라면 소리로 정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 특성에 대한 정보. 이 사람은 시각장애가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지체장애인인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 손이 불편한 사람, 각자의 어려움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술 정보.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 아까 들었던 것들 있죠.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나레이션 기능들이 필요한 거고, 청각장애인은 경고음을 소리로 알려줄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텍스트화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의 유저 프로필이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고 이것들이 공공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접근성 있는 서비스들로 바뀐다는 거죠. 나한테 맞는 되게 친화적인, 내가 활용할 수 있게 좋은 그런 서비스들로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저 프로필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되고 나서 재난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의 장애인들의 활동에 대한 것들이 점점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접근성 좋은 서비스는 현실 세계를 보다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예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IT 서비스의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다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슈들을 IT 서비스를 통해서 해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빅스비의 사례를 보셨듯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빅스비를 통해서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지금까지는 IT 서비스의 접근성은 어느 앱을 이용할 수 있냐, 어느 웹을 이용할 수 있냐,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냐, 이런 좀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 좀 이용 못하면 어때, 다르게 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시대에 와서 이 스마트 시티 개념이 도입된 현재 IoT 시대에서는 IT 서비스의 접근성은 사람의 생활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 수준,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로 좀 더 확대돼서 해석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언택트 기술과 언택트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 언택트 사회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생존이 위협받았다라는 게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는 그 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정말 충격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발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두 분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사전에 이 참여자들로부터 이 질문을 몇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 두 분 토론자에게 드리고 그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취사 선택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두 분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지능정보 사회가 되면 이 정보 격차 문제도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전망과 해결책을 듣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뭐 누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백프로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러니까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저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장애인분들을 사실 어떤 소비의 주체,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또 그 얻는 주체로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장애가 있다면 그것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전 세계 장애인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장애인분들을 어떤 소비 주체 아니면 정보를 얻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서 어떤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예를 들어서 리테일, 대리점, 판매 이런 것까지, 아니면은 그 구성된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홍보할 것까지, 여기 부분들도 다 접근성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까지 마찬가지인데 이런까지 다 고민해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보면은 한 70대가 넘어가면, 70대 중반이 되면 절반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이제 본인이 인지를 안 했지만 장애 같은 그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가 중요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서 처음부터 이런 걸 고려한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측면이 뭐냐면, 사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참여는 저희가 여러 주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도 함께 이런 분들 고민하고 해결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장애인 그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술이 이게 seamless하게, 다시 말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거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100%님 말씀하신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업에서 조금 더 지능사회에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동의하는 쪽입니다. 예, 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기능 개선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때 이게 비즈니스의 한 분야로 인식되진 잘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장애인을 위해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해서 뭐 기업이 사회에 기여한다. 혹은 사회활동에 기업의 역할이 환원하는 역할이 있다. 책임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수익적인 부분은 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인을 기업이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나마 지금의 사회가 좀 예전보다 많이 바뀐 거는 예전에는 장애인이 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소득을 가지고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슈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사회가 점점 성숙하면서 자기의 잡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졌다. 소비력을 가진 장애인이 많아진 거죠. 세금도 내고 있고. 그런 장애인들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이들을 고객으로 반드시 봐야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충족이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계층 간의 갈등까지도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지금 여러 사회 문제들이 많지만 거기에 이슈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때 이것을 비즈니스의 하나로 보고 그것들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봐서 개선을 해 나가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안 그러면은 이전에 답습했던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들이 꼭 계속 연출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장애인들을 기업에서 소비자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모든 문제가 아마 대부분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귀찮은 영역 또는 힘든 영역 뭐 이렇게 치부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앞장서서 이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비장애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하면 기업도 살고 장애인도 살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또 비장애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캠페인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뭐 아시는 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게 말로만 듣던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언택트라는 용어 자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생긴 게 아니고요. 초연결 사회에서 나는 거기에 껴가지고 온라인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생긴 단어가 언택트인데 갑자기 지금은 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을 이용을 하는 것이 마치 언택트인 것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터미놀로지 이 쉬프트가 일어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다양한 언택트 기술과 서비스가 제공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겠냐? 뭐 기술 개발자라든지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필요한 그 핵심 사항이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우리 김 팀장님이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뭐 덧붙이실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 스마트 시스템들의 유저에 대한 정해져 있잖아요. 타겟팅이 돼 있는데 그 타겟팅 중에 장애인에 대한 타겟팅이 과연 되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너무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인데 장애인에 대한 타겟팅이 없다면 그 서비스 안에 장애인이 들어갔을 때는 얘는 언노운 유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언노운 유저가 되면
그 모든 좋은 서비스가 다 중지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의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혹은 기계가 모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처럼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가 아니고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오토로 이어지는 서비스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큰 위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유저 프로필, 유저 타겟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다양성을 좀 확보하는 게 미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에선 좋지 않겠냐. 우선 이거는 장애인도 들어가겠지만 고령자층도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이동이 느린 고령자층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유저 프로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 유저 프로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안전한 기술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프로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언택트 이 기술이 그 지금 어떤 사람 간의 비접촉을 많이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 있어서 이제 좀 저희가 간과하거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언택트 기술들은 점점 뭐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 때문에 어떤 인간 관계가 뭐 이렇게 끊어지거나 단절되는 쪽으로 좀 기술이 발달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술들에 약간 익숙치 않은 소외계층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분들이 어떤 이제 뭐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노인층 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어떤 뭐 언택트 기술이든 모든 기술들이 가야 될 지향 방향은 결국 사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사람 중심 사회를 만드시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장애인 접근성이 제1 이 국정 목표가 되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언택트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고 보급이 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참고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이 키오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넘어서 고령자, 노인들이 사용하기도 어렵다. 또 어린아이도 사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해 보신 게 있다던가 또는 뭐 개선책이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백프로님 먼저. 예,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키오스크 사용을 이제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 이제 하러 갔는데 뭐 어떤 키오스크는 조금 쉬워요. 근데 어떤 거는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뭘 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장애인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어린 아이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뭐 특별하게 뭐 그래 이건 어린이용, 그다음에 이거 어르신용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일 팀장님이 이제 잘 지적하셨는데 어떤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직관적으로 또 심플하게 더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도 지금 물론 키오스크의 역사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저기 쓰이지는 않아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뭐 사용자 경험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거기다 이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들도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저희 회사가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렇게 바라보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키오스크 자체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시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아예 뭐 스크린 리더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분들 쓸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에 대한 것들도 뭐 해외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청학자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지체장을 위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아까 제가 뭐 빅스비 가지고서 스타벅스에서 뭐 아이스 라떼 주문하는 걸 잠깐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테이블 오더 같은 경우에 이것도 새로운 기술로 많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어떤 접근성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개선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각지대가 좀 보이는 게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이블 오더 같은 거에 만약에 잘 지원이 된다면 사실 자기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는 이렇게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플랫폼적으로 많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앱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던 아니면 테이블 오더라는 특별한 플랫폼을 만들던 이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접근성 또 어르신들도 어린이도 잘 쓸 수 있게끔 좀 더 인클루시브한 디자인을 적용을 해주신다 그러면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 팀장님 얘기 더 들어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네, 싶은데 네. 키오스크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 고객님이 편하라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그 주문을 받는 직원님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고객님이 아래서 주문해 주세요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고객님 편하라고 만든 게 아닌 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지금 시각을 바꿔서 고객님이 편하시도록 좀 개선을 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님이 자주 매일 오는 단골이 아닌 이상 이 UI가 익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몇 초 보고 마는 거니까 몇 분 보고 마는 거라서 한 번 보고 한 달 뒤에 와서 보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공용의 물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고객님들이 같이 쓰는 공용의 물품이다 보니까 줄을 서서 주문하다 보면 저희 인터넷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후방주의라는 말을 해요. 네. 뒤에서 엄청난 시선을 받고 있게 되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 압박을 받으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100일 때 이 100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경험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은 키오스크를 설치한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 같은 데 가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키오스크에 가보면 키오스크마다 직원이 한 명씩 서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서류를 제출하면 그분이 받아서 대신해주는 상황이 이게 한 3, 4년째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과연 키오스크의 목적이 달성된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전 좀 있어요, 보면서.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키오스크가 도입이 되게 된 배경은 뭐 원가 절감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각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이 기업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이 경계선에 이게 이제 키오스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갑자기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기업에서 이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되냐. 근데 사실은 언택트 시대라는 게 재택근무 쪽으로 더 가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온사이트에서 근무해야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내용인데 아무튼 이 질문해 주신 분이 의도를 이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앞으로 언택트 근로 환경이 확산될 텐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팩트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는 지금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각 기관, 정부기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사실 겪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 회사 내에서도 지금 사실 장애인분이 1,000명이 넘어요. 고용된 분이 많고 그다음에 또 전맹 시각장애인분도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보면은 아마 불편한 것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건 문제가 없더라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제가 뭐 다른 회사에서 또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 정부기관 관련된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교육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장애인 접근성이 조금 부족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재택근무 쪽으로 가면 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회사 그 사무실 내에 있으면 주변 도움을 받기 좀 용이하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때 더 목소리를 조금 더 사용자분들도 높여주시고 반면에 또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노력해 주시고 또 알고 보면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많은 여기저기 VOC를 예전보다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고객이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객이라면 각 이제 요청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겠죠, 정부나 이런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접근성을 스스로 잘 준수할 수 있게끔 테스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또 더 높여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은 코로나 종식 이외에도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김 팀장님. 지금 100%님 말씀해 주신 거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네. 인트라넷 시스템은 대중에게 공개된 것들이 아니라서 네.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룹웨어들 있죠. 근데 회사 안에선 대면으로 해서 다른 직원하고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재택이 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내 직접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다 시스템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때 접근성이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사업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사업장 내에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을 때 필요한 그 보조기기들 혹은 보조기술들,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형태로 장애인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혹은 실제로 서비스, 그 시설이나 장비를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지 실질적인 부분들을 기업에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가트너에서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발표한 그 5대 전략 기술을 보면 이 커스터마이징 기술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텐데 그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설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저희가 레고 맞추듯이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자기 환경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그게 실제로 꼭 필요한 기술이 된 거죠. 서비스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근로 환경에 아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조금은 생뚱맞은 내용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지능정보 사회의 근로자들은 AI하고 공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근무도 할 텐데 이 AI 기술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과연 협업이 가능할까? 뭐 이런 원론적인 그 궁금증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네. 유저 프로필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뭐 공문 뭐 이런 거죠. 뭐 나한테 메시지가 왔을 때 이 AI 시스템이 나한테 메시지가 온 걸 어떻게 알려줄 거냐. 그러니까 저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리로 알려주면 되는데 청각장애인은 소리로 알려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시각적인 정보로 전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 사람에게 이런 업무 요청이 있으니 회의실까지 이동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이드를 해줄 텐데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는 경로로 안내를 해준다면 이 AI 시스템은 업무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AI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시설, 그 다음에 사무용 가구, 뭐 심지어는 필체어까지도 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능정보 사회 또는 언택트 사회로 확 변명하면서 그 새로운 산업 분야라고 할까요? 틈새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로드뷰 만들 때처럼 새로운 분야, DB를 만들어가는 분야가 또 생기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뭐 네, 그 백프로님. 저는 약간 홈 오피스가 막 떠오르는데요. 네. 요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스피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좀 더 지나면 더 많이 발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곧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입주한다 그러면 뭐 또 이제 입주하신 장애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막 갔더니 그러니까 내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앞이 안 보이는데 다 뭐 터치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더니 와 정말 최첨단 아파트여가지고 스마트 월 이렇게 딱 되어가지고 예전에부터 그 월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요즘은 뭐 거의 뭐 터치로 모든 것들을 집안을 다 조작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까지 뭐 예약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이 곧 오피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장애인 접근성이 잘 안 돼가지고 나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야 출입도 잘 못하겠더라 막 이러고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잘 못하겠고 엘리베이터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더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AI라는 것들이 저는 이제 IoT랑 지금 또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한 그 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스마트 홈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돼가지고 저희가 잘 장애인들 아까 뭐 프로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 잘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준다 그러면 뭐 장애인분들도 그 환경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생활뿐만 아니라 요 기술들이나 서비스는 비장애인들이나 어르신한테도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선용하자 또는 좋은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협약을 맺자.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착한 AI 기술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 아실로마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철학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인간 친화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AI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뭐 강제성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저는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그게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이런 어떤 착한 AI 기술, 그다음에 장애인을 배려한 기술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새로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어떻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별 기업에서 이걸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뭐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안타까운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시면 짧게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마무리. 예, 백프로님. 네, 아까 시연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접근성이 갖춰진다면 장애인분들, 또 어르신들, 나아가 모든 사용자분들이 정말 또 새로운 또 편안한 사용 환경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또 많이 교육도 필요하고 지원들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뭐 각자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 팀장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 혹은 뭐 서비스 재설계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IT 기술에 사실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장애인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마트를 운영하시거나 치킨을 배달하시거나 장애인하고 대면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고민해 보신다면 IT 기술이 아니어도 좀 더 친화적이고 사람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융화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일이다, 남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언택트라는 환경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감염 사태 때문에 급격히 한두 달 만에 언택트 사회로 확 바뀌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닐까. 또 이것도 시간을 두고 이제 차츰차츰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제 2주차 디지털 포용 전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컨퍼런스는 일주일 후에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디지털 포용 국민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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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